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임종석에 대해서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국, 문재인, 임종석 이런 사람들 양복 입고 청와대에서 커피 들고 이런 장면으로 이런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좀 까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석 제일 유명한 사진 뭡니까?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죠, 그죠? 1989년 겨울에 체포가 되어서 3년 이상 복역을 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임수경이라고 하는 자신의 오른팔인 여자를 불법으로 북한에 내보내가지고 당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죠. 그래서 3년 이상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거죠, 이거. 화염병. 임종석 하면 화염병. 이거 실제로 임종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양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전대협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리고 양키의 속국이 되어 있는 파쇼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하고 이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죠. 그게 바로 전대협입니다. 그 전대협 3기 의장을 했었는데 1기 의장이 이인영이죠. 문재인 때 통일부 장관을 했었던. 그럼 과거 임종석의 세계관과 과거 임종석의 정복적인 색깔이 지금 좀 변했냐? 아니다.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정체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체제 이런 것보다도 북한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행적까지 쭉 보면은 66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에 전대협 3기 의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89년 12월 임수경 미리북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3년 6개월 복역을 했었죠. 그 다음에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푸른정치 2000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 근데 이 사람이 30 중반에 김대중이 민주주의는 청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청년 정치인들을 모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뒤에 한 행동이 뭐냐면은 국보법 폐지를 비롯한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법 제정 반대. 이게 뭐냐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자. 그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신분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 다음에 북한과의 교류 사업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할 때.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에는 박원순의 밑에 들어가가지고 정무부시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6년에 20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밀렸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비서실장. 이 사람의 패턴은 뭐냐면은 기회가 오면은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하다가 예전에 하던 국가 전복 그런 습성 못 버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의원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낙선하면은 또 서울시장 밑에 들어가가지고 정무부시장을 하거나 또 총선 나갔다가 떨어지면은 문재인 행정부에 들어가가지고 비서실장 일하거나 그런 패턴인 겁니다. 그럼 지금도 뭐냐? 또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한 행동을 일관되게 쭉 보면은 옛날에 화염병 던지던 시절보다 오히려 진화하면 진화했지 못한 건 없다. 바뀐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했냐? 2002년에는 한총련이라고 이게 전대협의 후신이거든요. 전대협이 이적단체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한총련으로 변신합니다.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이 되니까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해서 국회의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거에는 화염병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하지 말아달라고 사법부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옷만 바뀐 거예요. 옷만. 그 다음에 국법법 폐지 간담회를 2004년에 열으면서 국가법법 폐지하면 김정은의 졸개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청주 간첩 사건 같은 거 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좋아하겠다 간첩들이. 그 다음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2004년 7월에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우리의 반쪽이고 한민족인데 주적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소원 달성했죠. 문재인 때 국방배서 때 북한은 주적이다라는 표현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다가 제야에서 경문협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세계관 중에 이런 발언이 있어요.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우수함이 있다. 이걸 그대로 경문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왜 위험천만하냐면은 중앙정부 행정부의 승인 없이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어요. 김대중의 아들인 김홍거리가 그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이런 시장, 도지사들이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과 태권도 교류 사업을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배추김치를 수입을 해가지고 전남에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김치를 만들겠습니다. 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이 평화로운 걸 보세요. 막 쇼지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막 지방자치단체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북한을 이어주는 브로커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 만든 경문협이 그런 단체라고. 그 경문협은 뭘로 돈 버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돈을 보낼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 수수료를 경무협에다 갖다 바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서 임종석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고성군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새롭고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을 하자. 이런 발언을 2020년 7월 27일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2020년 7월 8일에 김대중의 아들인 김홍거리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27일 그 달에 임종석이가 화성시와 강원도 고성군과 그러니까 민주당이 있는 곳들이죠. 이런 데랑 협약을 맺어요. 근데 임종석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 날에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둘 다 전대협 의장들이잖아요.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습법도 아니고. 그러면서 북한도 화답을 합니다. 자주시보에서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동무에게 그는 기대도 많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야. 통일부 장관이 딱 승인을 해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들 마음껏 해라. 통일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김홍거리가 법안을 바꿔주는 거고 그 다음에 족쇄가 풀리니까 이재명도 쇼질 했잖아요. 북한이랑 스포트라이트 받고 도지사 자격으로 북한이랑 다이렉트로만 얘기하고 차기 대권은 막 이재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전에 없었던 이런 평화로운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 막 그런 것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이런 식으로 판을 다 깔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임종석이다. 그 다음에 물 만난 임종석은 성동구, 화성, 광주 등과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스포츠 교류, 산업 교류. 근데 성동구에서는 어떤 외주를 따냈냐면 통일 교육을 외주를 따냈다.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경문협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돈 벌거든요. 통일 교육 필요하죠? 용역해줄 테니까 돈 주세요. 북한이랑 사업하고 싶죠? 브로커해줄 테니까 돈 주세요. 근데 경문협은 과거에 KBS, MBC, SBS 등 북한 자료를 쓴 언론사로부터 이 저작권료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데 거기서 긁어 모은 돈이 수십억이 돼요. 그 중에 8억을 북한한테 대북 송금을 했거든요. 2008년 이전에 임종석이가. 근데 이게 문제가 되자 당시에 야권에서 통일부한테 막 요청한 게 뭐냐면 임종석 지금 이상한 거 하고 돌아다니는데 과거에 북한한테 대북 송금했다며 그거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갖다 바쳤는지 북한 측의 수령인은 누구인지 공개해달라 했는데 당시에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이거 깔끔하면 왜 거부하냐고. 돈 누구한테 줬으며 액수는 얼마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줬는지 이걸 왜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임종석 이런 걸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여전히 경문협이 갖고 있는 돈이 있어요. 수십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평해전 유족들, 강제 납북자 가족,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 프로 됐었던 사람들의 유족들이 북한 김정은한테 소송 걸어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북한과 김정은이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판결한 게 있습니다. 4건 소송이 있어요. 근데 북한이 당연히 돈을 안 주죠. 근데 우리나라에 귀속된 북한의 재산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경문협이 갖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북한 돈으로 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법원이 경문협 8억 5,452만 원 배상금으로 내 북한한테 피해 입은 그 유족들한테. 근데 그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인가요? 연평해전 유족, 나라 지키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유족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포로 유족. 공산화 막아보겠다고 산화된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근데 거부한다? 왜? 김정은 갖다 주려고 나중에 돈 많았다가? 그다음에 경문협은 과거에 또 어떤 걸 시도했냐면 김일성 대학교 도서관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통일부로부터 돈을 뜯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8억 되네. 8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돈을 뜯어냈다. 당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간사였어요. 그러면서 통일부한테 돈을 뜯어낸 겁니다. 과거에는 화염병으로 대한민국을 저주했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런 걸 하고 있었네. 근데 이제는 비서실장에서 내려오고 경문협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돈 뜯어내가지고 북한한테 이제는 돈 갖다 주려고 그래? 작년 말까지도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장흥군과 또 협약을 체결했죠. 이 가운데 임종석 있고 이거 계속하고 돌아다닌 거거든요.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중앙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한테 강경한데 이 지방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나라냐고. 북한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무슨 교류가 가능하고 무슨 협력이 가능해. 교류라는 거는요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 근데 북한은 교류가 안 되고 블랙홀이야 블랙홀. 쌀 갖다 주면은 그걸 갖고 농사 지어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쌀 갖다가 북한의 군부가 다 탈취하는 괴뢰 정권이고 기술 갖다 주면은 그 기술 갖고 그거를 무기 만드는 그 괴뢰 정권이고 허위를 베풀고 저작권료를 갖다 주면 그걸 갖고 김정은이가 위스키 사 먹는 데가 바로 북한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꾸준히 해온 임종석이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 광주시로부터도 전시회 열어주고 수원과 광주로부터 돈을 뜯고 전문성이 없고 이 사람은 북한밖에 없어. 임종석은 북한 근데 그 엽기적인 행태는 국군 포로 유족들한테도
그 돈을 안 주고 버티고 나중에 북한한테 갖다 바칠 걸로 유력하게 보이는 그 돈을 움켜쥐고 있는 임종석을 보면서 여전히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의 출마 자격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임종석은 이 땅에는 56년 동안 오직 국가안보라는 허를 쓴 정권유지법, 인권탄압법, 민족분열법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이런 발언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최근까지도 그런 행보를 걸었던 사람이 국회의원 됐을 때 그런 발언 안 할까요?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가 소아과 의사 신경수입니다. 2019년 7월에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있는 마이두구리라는 조그만 동네에 고관계 소아병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이 국내 난민들이 많고 캠프가 많아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에서 홍역이나 말라리아 같은 그 감염병을 어떻게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병원이었는데요. 만성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깝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뇨였어요. 소아당뇨는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그 주사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근처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저희 역할은 1차적으로는 환자를 보는 역할이었고요. 둘째는 그 지역에 소아과 의사가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요. 중환자실의 환자 보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했었습니다. 중증 말라리아 환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과호흡이 나타납니다. 그때 필요한 약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약들인데 그 관계병원에는 그런 기본적인 약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4살짜리 아마 남자애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과호흡을 하면 하루를 못 버티거든요, 되게요. 그 친구는 한 3일을 버티다가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첫 한 달 동안에는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잠자려고 누우면 낮에 봤던 사망 환자들 막 떠오르고 이래서 가끔씩 그쪽에 그 작년에 마이두구리에서 봤던 애들 눈, 뭐 얼굴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다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라리아 약이 1,000원 정도면 환자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뭐 10,000원, 20,000원을 내게 되면 너무 적은 액수라서 진짜 실제 환자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후원금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치료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아니 요즘 치마들은 왜들 그렇게 심하게 짧아요? 우리가 입기 적당한 치마는 어디에서 사요? 40대 인기 브랜드와 스타일만 퀸잇. 40대 1위 토탈 패션 앱 퀸잇. 회원 됐을 때 그런 발언 안 할까요? 아주 뱀같이 돌려서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국가 안보에 반하는 국군 포로에는 돈 절대 못 주고 북한한테 열심히 퍼주는 자가 국회의원이다. 그 나라는 죽은 나라입니다. 이런 철없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전대협의 세계관, 전대협뿐만 아니라 그냥 이 운동권의 세계관은 제가 이 사진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 임종석이 이제 손을 들고 있죠, 그죠? 왼쪽에 있는 게 강철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당시 한국 현대사 책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박세길이 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입니다. 이 문서들과 임종석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년대에는 이 서연고, 특히 서울대 중심으로 소수 엘리트가 PD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통 마르크시즘과 그 다음에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서울대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파시즘 정권을 몰아내고 미 제국주의 자본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하자. 그게 70년대의 운동
운동권의 움직임이었죠. 근데 8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은 이 운동권의 색깔이 좀 바뀝니다.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냐면은 조금씩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중산층이 형성이 되면서 노동운동 해야 되나? 이러면서 조금씩 대중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운동권이.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조금 더 대중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하자. 그래서 노동자 중심의 PD 노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뭡니까? 종국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형성이 되고 노동자들이 착취를 받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서 노동자들이 연대가 되어서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본주의 체제를 몰락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막시즘이죠. 그래서 그거의 기수로서 레닌이 그 칼을 들었다. 근데 그런 거를 받들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위해서 일어나자. 그게 PD 계열의 노선이었는데 그게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왜냐면 대중들이 동참을 안 하니까. 그 틈을 파고든 게 NL 노선인 거죠.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겁니다. 그때 강철서신이라는 게 퍼지게 되면서 86년에 강철서신이 뭐냐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잠식을 해가지고 파시오 정권의 권력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소소하게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저항 같은 것들을 방법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KBS 수신료 거부운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품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은 순서성을 보존하고 있고 항일운동을 했었고 북한은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도와줄 것이다. 이 강철서신이 쫙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신난 애들이 전대협을 만든 거고 그래서 전대협은 뭐 행사하면은 막 10만 명이 전국에서 막 이동하고 막 난린 거예요. 근데 가장 파워가 셌던 게 3기 의장인 임종석인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큰 집단이라고 하면은 여당 야당이겠죠. 1등 2등이겠죠. 근데 3등이 전대협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전대협의 파워는 어마무시하게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계관을 형성해준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시리즈죠. 해방전후사의 인식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밑에는 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인데 해방전후사의 인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공교육 차원에서 현대사 같은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틈을 좌빨 학자들이 파고들어서 딱 짜맞추는 거죠. 이 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깨끗하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일제 저 더러운 놈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미제의 괴뢰가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불법 점유했고 항일운동을 했었던 김일성이 잘하고 있었는데 미 제국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승만을 내세워가지고 분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잘못 같은 것들을 다 희석시키고 이승만, 박정희 이런 거는 저주받을 정권이라고 쫙 하는 거죠. 여기에 박현채라고 하는 당시의 좌익 경제학자가 지금의 전두환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독점 자본주의, 미 제국주의가 이끌고 가고 있는 시장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대한민국을 종속시키는 체제이기 때문에 전두환, 박정희 체제는 공업화와 상업화와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종속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속된다는 거다. 그 박현채의 그런 주장이 또 반향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박세기라는 사람이 운동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한국 현대사를 아주 쉽게 쫙 정리를 한 거죠. 위에 있는 해방전후사의 인식 같은 경우는 논문 형식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당시 운동권들 이런 것들을 쫙 읽으면서 강철서신,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박현채의 경제 이론, 그 다음에 리형이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절약들을 쏟아내면서 여기 있는 운동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선, 전두환은 절대악, 이승만 절대악, 박정희 절대악. 그러면서 이 전대협이라는 조직은 좀 더 대중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파시오 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전두환 정권을 비판할 때. 그런 것도 대중적인 표현이 아니다 해가지고 막 10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용어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운동권이. 그러면서 대중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파시오라는 것보다도 독재라는 거다. 이러면서 독재라는 단어를 막 유행시키고 그런 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그냥 막 뒤집어 놨던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몸집이 더 커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NL의 그 득세 과정과 전대협의 형성 과정과 이 운동권의 세계관을 떠받치는 역사 경제 세계관 이런 이론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배우고 여기에서 깨지지 않고 세계관이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도권에 바글바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도 이런 세계관이 안 바뀌고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도 이런 세계관이 안 바뀌고 판사 검사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운동권의 호전성은 버렸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이런 세계관이 장착이 돼 있다고. 대부분의 586 좌파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이 임종석,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열차게 손을 들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칠까? 아니면 북한을 향해서 구호를 외칠까요?